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책은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와 니콜라스 자미스카가 함께 쓴 책, 바로 기술공화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The Technological Republic. 당신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 예를 들면 미국 주식 리포트 채널의 그 사부작 요약 영상이나 또 오디오북 캡스, 아폴로 스킬스 채널 정리본, 그리고 아주 상세한 챕터별 요약본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 덕분에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의 정말 그 핵심 정수만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내용 요약을 넘어서요. 이 책이 던지는 좀 도발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기술, 안보, 가치, 또 서구 민주주의의 미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당신과 함께 좀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팔란티어나 알렉스 카프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다양하죠. 논쟁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책은 소프트웨어와 AI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다. 뭐 이런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책은 뭐랄까, 시작부터 상당히 강력한 주장을 펼칩니다. 미래의 국력이라는 게요, 예전처럼 총이나 탱크 같은 그런 전통적인 군사력만으로는 이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군사력 외에 다른 게 더 중요해진다? 그렇죠. 오히려 AI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이걸 얼마나 잘 다루고 활용하느냐, 이게 바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기술공화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국가가 영토나 군사력 기반이었다면 이 기술공화국은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죠. 디지털 인프라, AI 역량,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데이터 주권. 이걸로 정의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인 셈입니다. 데이터 주권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를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경고합니다. 만약 미국 같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군사 AI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요, 이게 그냥 기술적 우위 상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건가요? 네, 세계 권력 지형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상당히 도발적인 시각인데요. 특히 그 AI 시대를 원자폭탄 시대에 비유하는 부분, 저도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 비유요? 네. 단순히 파괴력의 유사성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윤리적 딜레마 같은 거. 맞아요. 두 기술 모두 인류에게 전례 없는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또 동시에 엄청난 기회와 실존적 위협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오펜하이머가 핵무기 개발하면서 느꼈을 그 윤리적 무게감. 지금 AI 개발자들도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복잡한 책임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카프는 AI 분야, 특히 이게 국가 안보랑 직결된 영역에서는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했던 그 맨해튼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네, 그 국가 총력전. 그런 식의 국가적 총력전이 지금 AI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억제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뭐랄까 좀 역설적인 논리죠. 네, 역설적이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 차원을 넘어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더는 그냥 단순 상품이나 서비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전력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전략 자산이요?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디지털 주권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우리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나 데이터를 뭐랄까,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아니면 통제가 잘 안 되는 외부 세력에게 맡기는 거. 이게 과연 안전한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긴 요즘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근데요, 책에서는 이런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 다르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2024년 미국 국방 예산을 보면요, AI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0.2%요? 잠깐만요. 전체 국방비에서요? 와, 그건 뭐 거의 없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전체 국방비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무시해도 될 정도인데 이게 바로 AI의 전략적 가치와 실제 투자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인 거죠.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네요. 왜? 왜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을 책에서 파고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의 변천사를 아주 흥미롭게 조명하는데요. 아, 실리콘밸리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초기의 실리콘밸리는 국방기술이나 우주탐사처럼 정부와 손잡고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런 큰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의 수익이나 사용자 수 늘리기, 이런 거에 급급한 소비자용 앱 개발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비판이에요. 아, 공익보다는 사익 축으로 변질되었다. 그렇죠.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잃어버린 계곡, 러스트 밸리, 아니면 장난감 나라에 빠졌다, 러스트 인 포일랜드, 이런 표현으로 좀 꼬집어요. 장난감 나라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 90년대 닷컴 버블 때 반짝했던 온라인 장난감 판매 사이트 이토이즈라고 있었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그것처럼 최고의 두뇌와 막대한 자본이 사회 전체의 진보보다는 단기적이고 좀 피상적인 유행에 휩쓸려서 낭비되었다. 뭐 이런 시각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책에서는 그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나요? 책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신념의 부재 혹은 신념 표명의 두려움입니다. 신념 표명의 두려움. 어떤 의미죠? 소위 캔슬 컬처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막 거세게 비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한 나머지 리더들이 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거나 강한 신념을 드러내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아, 몸을 살인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과거에 인권운동가 아리엔 아이어나 폴리모레이 같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표현의 자유 같은 원칙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미국 대학 총장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특정 질문에 명확히 답 못하고 좀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장면과 이걸 대비시키면서 리더십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는 거죠. 확실히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불가주론입니다. 기술적 불가지론.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일부 기술 엘리트들이 자기가 만드는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윤리적 문제보다는 그냥 기술적 혁신 그 자체에만 너무 빠져 있다는 비판이에요. 아, 기술 만능주의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든 동기를 그냥 재미있어서 라고 답했다는 일화나 또 구글 직원들이 반발해서 국방부의 AI 영상 분석 프로젝트 메이븐에서 철수한 사례 같은 걸 들어요. 기술이 가진 힘에 걸맞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인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좀 더 거시적인 문화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대학 교육에서 서구 문명의 역사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줄어들면서 공동체 의식이나 국가 정체성의 기반 자체가 약화되었다는 분석인데요. 교육의 변화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네, 책에서는 이걸 줄 풀린 풍선에 비유해요. 단단히 묶어줄 공유된 이야기가 사라지니까 개인들은 특정 국가의 시민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그냥 모호한 세계 시민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이게 결국 국가적 과제보다는 개인의 성공이나 보편적인 소비자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줄 풀린 풍선이라 와닿는 비유네요. 그럼 마지막 원인은 뭔가요? 마지막으로는 실리콘밸리 특유의 반체제적 뿌리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반체제적인 뿌리요? 어떤 거죠? 그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생 같은 걸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랬죠. 히피 문화도 그렇고. 그때 기술을 통해서 관료주의나 거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역량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죠.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라든지 애플의 그 유명한 1984 광고처럼요. 아, 네네. 개인용 컴퓨터의 시작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문화적 DNA가 결과적으로는 정부나 국방 분야와 협력하기보다는 그냥 독립적으로 소비자 시장을 공략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신념 부재, 기술적 불가지론, 문화적 변화, 반체제적 뿌리.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실리콘밸리를 변화시켰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런 실리콘밸리의 변화가 국가 안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까요? 책의 진단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고의 기술 인재들이 국방이나 안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인재들이 참여를 안 한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구글 메이븐 프로젝트 철수 사례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군용 증강현실 헤드셋 개발 계약에 반대했던 것처럼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자기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 반감이나 이념적 거부감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거죠.
기술자들의 양심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책에서는 이게 단순히 몇몇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국가가 최첨단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럼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책에서 제시하는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 엔지니어링 마인드셋의 도입과 확산입니다.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팔란티어가 신입사원들한테 즉흥 연구에 관한 책을 읽힌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 네, 그 얘기요. 엔지니어링이랑 즉흥 연구, 얼핏 보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겉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의외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분산화되고 위계를 거부하는 그런 조직 문화거든요. 분산화, 반위계.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 벌집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앙 통제 없이 개별 벌들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일하잖아요. 아니면 리더 없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찌루레기 떼처럼요.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고 수평적인 협업을 강조하는 거죠. 아, 딱딱한 위계 질서로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급변하는 문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럼 즉흥 연극과의 연결고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즉흥성과 유연성 아닐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즉흥성과 유연성, improvisation and flexibility. 정해진 대본 없이 배우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기존 계획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하, 플란티어가 철저한 실력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직급이나 연차가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문화를 만들려는 시도.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건설적인 불복종과 권유에 대한 도전입니다. 건설적인 불복종.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하, 그렇죠. 근데 애쉬의 동조 실험이나 밀그램의 복종 실험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권위나 집단 압력에 되게 쉽게 굴복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 바로 이게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해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상부 지시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용기 있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 불복종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네, 밀그램 실험 당시에 이건 비윤리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실험 중단을 요구했던 독일인 기술자 일화를 예로 들면서 맹목적인 수능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언가요? 네 번째는 사용자 중심주의와 관료주의 타파, User Focus and Breaking Bureaucracy입니다. 사용자 중심. 이건 좀 익숙한 개념인데요. 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사들이 그 길가에 숨겨둔 사제폭탄, IED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야기예요. 아, IED 문제. 심각했죠?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빨리 통합해서 위협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절실했는데 군의 그 복잡한 조달 절차랑 관료주의 때문에 팔란티어 같은 민간 기업의 솔루션 도입이 계속 늦어졌던 거죠. 아, 답답했겠네요, 현장에서는. 엄청 답답했겠죠. 결국 팔란티어가 미육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서야 그 1994년에 만들어진 연방조달간수화법이라고 있거든요. 정부가 상용 기술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 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겨우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었어요. 소송까지 해서요. 와. 네, 이게 바로 기술이 실제 사용자, 즉 현장의 필요에 얼마나 밀착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관료주의가 어떻게 혁신의 발목을 잡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책에서는 더 나은 소총 만들기라는 비유를 쓰는데 결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마지막 특징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적응적 문제 해결, Adaptive Problem Solving 능력을 강조합니다. 적응적 문제 해결? 네, 칼포포라 세상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시계처럼 볼 거냐 아니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구름처럼 볼 거냐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현실의 문제들은 대부분 명확한 정답이 없는 아주 복잡한 구름 같은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그렇죠. 딱 떨어지는 문제는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이론이나 원칙에만 집착하는 고슴도치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전략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여우 같은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우 같은 사고방식이요? 흥미롭네요. 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표면적인 증상만 급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요타의 5Y 기법처럼 왜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근본 원인을 파고드는 그런 집요함. 이것도 이 적응적 사고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분산화, 유연성, 건설적 불복종, 사용자 중심, 그리고 적응력, 이런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이 단순히 기술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실리콘밸리와 국가적 필요 사이의 그 벌어진 틈을 메우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읽히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식, 그 문화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논의는 자연스럽게 책의 후반부 주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신념, 가치, 국가적 목적의 재건. 그렇죠. 기술이나 조직 문화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회를 지탱하는 더 근본적인 가치관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군중의 지혜에 대한 좀 재미있는 역설을 제시하더라고요. 아, 골턴의 소 무게 맞추기 실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다수의 평범한 예측이 모여서 놀랍도록 정확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그 2011년에 소셜게임 회사 징가나 쿠폰 사이트 그룹폰에 대한 비이성적인 투자 열풍처럼 군중이 집단적으로 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흔하다는 거죠. 네, 양면성이 있죠. 특히 단기적인 이익이나 유행만 쫓다 보면 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시장에서 뭐가 성공할까? 이걸 묻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가?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규범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럼 이 재건을 위해서 책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뭘까요? 첫째는 도덕적 틀과 확신, moral framework and conviction입니다. 도덕적 확신, 리더십과 연결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리더들이 논란을 피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란티어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올리언스 경찰과 협력해서 범죄 예측 기술을 제공했거든요. 네,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아마존이나 IBM 같은 기업들은 비판 여론에 밀려서 법집행기관과의 안면인식 기술 협력을 중단했죠. 책에서는 시민의 자유보호와 공공안전 유지 사이에 그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리더의 도덕적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정말. 그렇죠. 이런 어려운 기술 윤리적 딜레마를 회피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분야에서 기술 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뭐랄까, 혁신 사막, 이노베이션 디설트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혁신 사막이라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두 번째로는 공직의 가치 재평가를 촉구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봉이 민간 금융 전문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아, 공무원 월급 민세군요. 네, 현재 미국 공직자들의 보수 체계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해요. 이런 구조는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만 공직에 가거나 아니면 공직 경력을 발판 삼아서 퇴임 후에 사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유인이 된다는 거죠. 하긴,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유능한 인재를 정부로 끌어들이려고 공직자 급여를 대폭 올렸던 사례를 들면서 공직의 중요성과 책임에 걸맞은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최고의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동기를 갖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경건함만 요구하면서 낮은 보수를 정당화하는 경건함과 그 대가, piety and its price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공유된 문화의 재건, 리빌딩 쉐어드 컬처입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한 150명 정도까지는 개인적인 관계로 집단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현대 국가가 통합성을 유지하려면 공동의 이야기, 즉 공유된 문화적 서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던바의 수. 근데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국가 정체성이나 공동의 역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좀 시대착오적이거나 위험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예전에 프랑스 문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엄청 비판받았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아, 그 발언 논란이 있었죠. 책은 이런 현상이 세회를 뿌리 없이 떠도는 줄 풀린 풍선처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피상적인 소비 문화나 연예인 가심만으로는 공동체 의식이나 책임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서사를 적극적으로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독립 이후에 의식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구축해온 싱가포르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공동의 서사, 정말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요소는 뭔가요? 좀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마지막은 미학적 관점의 부활이라는 다소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미학적 관점이요. 예술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미학은 단순히 예술 취향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품질, 안목, 그리고 탁월함, 엑설런스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 탁월함에 대한 추구. 네. 과거 케네스 클라크 경의 그 TV 다큐멘터리 시리즈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이 서구 예술가 사상의 위대함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이 더 낫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것인지 분별하고 추구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상대화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군요. 그렇죠.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지만 이게 결국 평범함으로의 하향 평준화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창업자의 강력한 비전과 안목, 즉 무엇이 훌륭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에 의해 이끌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막연한 중립성을 넘어서는 분별력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책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네.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와 AI는 이제 권력 그 자체다. 그런데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실리콘밸리는 그 본래 목적과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런 진단에서 시작해서요. 네.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이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구 사회가 다시 활력을 찾고 미래의 도전에 맞서려면 잃어버린 신념과 가치, 공유된 문화, 그리고 국가적 목적의식을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재건 노력이 시급하다. 이게 이 책의 강력한 촉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아주 명확하네요. 물론 일부 리뷰에서는 문체가 좀 직설적이고 반복적이다. 어떤 부분은 분석의 깊이가 아쉽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적인 기업인 팔란티어와 그 리더의 세계관, 그리고 기술 시대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주목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기술공화국을 통해서 기술과 사회, 가치에 대한 깊고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마주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책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저자들은 자유가 더 이상 순수하게 정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술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기술 시스템 안에 심어 넣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즉 민주주의를 위해 코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무언가에 의해 코딩될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과연 안녕하신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